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입니다. 자, 125회 기술사 경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0 플러스 알파라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술사 시험이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험 기간도 길고 또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200 플러스 알파 50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경향 분석 자료도 보시면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수험 범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범위로 가시되 합격할 수 있는 유효 범위만큼을 적정하게 선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렵고요. 그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마 123회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고 124회 경향 분석 자료에서도 123회 거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건 좀 지겹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설명한 걸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기법대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합격자 발표가 있고 나서 이타 아카데미에서 합격하신 건축전기 발송배전 기술사 합격하신 분들을 한 분 이제 통화를 하고 한 분 또 면접 준비 때문에 만나서 공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0 플러스 알파와 유사한 전략을 세워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놓고 반복해서 학습하시면서 집중력도 높이고 응용력도 높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유효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합격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25회 건축정리설비기술사 문제에 대한 특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가 2번 이상 나왔던 게 19문제고요. 3번 이상 나온 문제가 17문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서 이 수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1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사 문제는요, 31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22문제를 선택을 해서 풀잖아요. 그런데 이 22문제를 다 잘 쓸 수는 없습니다. 1교시에 10문제가 나오면 7개에서 8개 정도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나머지 2문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그냥 느낌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배출한 합격자와 처음부터 공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때도 그렇게 진행했고 또 합격한 후에도 또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거를 서로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5개에서 17문제 정도, 31문제 중에 15개에서 17문제라고 하면 50% 정도 되잖아요. 50에서 한 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를, 요 정도로 범위를 선정해서 정확하게 써주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서 깊이 있는 답안지를 쓰시려고 노력하시고 실무적인 내용을 접목해서 쓰시려고 하시고 또 응용력을 키우시면 200개 정도, 250개 정도만 세팅을 해 두시더라도 그 문제로 500개, 1000문제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 19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3회 이상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정도의 내용이면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또 기본이 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왔다. 시험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이 3번 중에서 1번에서 2번은 기본서에서 또 기본이 되는 내용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험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적정한 수업 범위를 가지고 가시되 거기에 집중하시고요. 또 그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범위를 넓히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나온 문제들은요.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최초로 출제가 된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버리셔도 되고요. 완전히 뭐 100%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기출 문제들을 좀 섞어갖고 믹스해서 출제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주 다루는 내용도 아니고 또 중요하게
또 설계하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특수 분야라고 하면 뭐 클린룸이나 백리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걸 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심도 깊게 다룰 일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스킵하셔도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문제가, 새 문제가 나왔습니다. 10%. 이런 추세가 지금 한 2,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정보통신하고 전기의 그 업역이 좀 중복이 돼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일반 자동차 제어에도 들어가고 뭐 기계 설비에도 들어가고 건축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전기의 모든 제어 시스템 자체가 정보통신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정보통신 기술사 쪽에서 이제 그 독립해서 나가려는 어떤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건축물 내에 혹은 뭐 플랜트 내에 전기와 관련된 정보통신 분야가 좀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기술사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5에서 10% 정도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다루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UTP 케이블이라든지 랜이라든지 홈 네트워크에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홈 네트워크 시스템들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그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C 규정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2021년 1월 달에 KC 기준이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전면 개편된 건 아니고 기술 기준하고 이제 1년 동안 병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여기서 당분간 2, 3년 동안은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개정된 사항 중에서 대한전기협회에서 이 부분이 주요하게 바뀝니다라고 앞에 주요 사항에 대한 부분을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제가 그 앞서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을 겁니다. 우리 다카데미 홈페이지도 올려놨고요. 거기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전체적인 거를 잡아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거의 다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회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기 때문에 주요한 항목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해당 규정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답안지를 써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년도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200 플러스 알파 50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올해 3번의 시험 중에서 2번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년 2020년도에도 합격자가 평균치보다는 좀 많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5명 정도 배출이 됐고 그만큼 문제가 좀 까다로웠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5월달 시험하고 지난 7월달 시험이 평이하게 나왔고 그 문제 수준에 맞춰서 10분 내외로 배출이 된 거죠. 자, 수험 범위를요, 제가 넓히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이 되는 문제들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 기본에 충실하면 답안지는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요번에 있었던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처음 보는 내용들도 많고 전혀 답안지를 쓸 수 없는 내용도 많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쓰진 못하더라도 난 요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잘 쓰진 못했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평이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쓸 수는 있지만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합격자 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잘 써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또 응용도 해보고, 이런 분들이 시험장에서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더 잘 쓸 수밖에 없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유효 범위를 선정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응용도 해보시고 모의고사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도 이런 추세로 갈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런 추세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제 흐름은 한번 정해지면 이게 바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조금씩 바뀌거든요. 지금의 흐름은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회차에 맞춰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실력이 향상이 되고 더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뭐 두뇌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분량이 능력이 어떤 그 부피로 해서 13제곱미터라고 하면요. 내가 넓이를 넓히게 되면 그만큼 깊이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깊이 있게 공부했을 때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에 공부했을 때 쓰는 그 답안지와 내가 넓이를 얇게 하고 크게 갔을 때 그 답안지 어떤 그런 그 무게감은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유효 범위라는 걸 선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대로 한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서 한 번에만 합격하겠다 이거보다는 1년 정도의 어떤 그런 수험 경험을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범위를 선정하면 요 안에서 한두 번 정도 걸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장기적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장기적인 계획이 수험 기간을 2배, 3배 단축을 시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올해 수험 문제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1년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뭐 경향 변화 추이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워낙에 많이 말씀드린 거라 데이터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14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이거는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뭐 1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4개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규에 해당되는 문제도 있고 이 문제의 분류를 예를 들어서 전력 품질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력 품질과 관련된 고조파 기준이 뭐 기술 기준에 나와 있다. 아니면 KC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물어봤을 때는 그거를 전력 품질 쪽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법규 쪽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중간에 이제 껴 있는 문제들은요. 뭐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는 뭐 내가 전원 설비 전문가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원 설비가 20%고 뭐 계산 문제가 5%고 법규가 10%다라고 하면 전체 시간 중에 20%, 100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20시간을 전원 설비, 뭐 법규에 10시간,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 5시간 이렇게 배분하시고요.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는 한 100개, 100문제 정도를 이제 그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배분하시고 실력이 늘어서 200문제로 간다라고 하면 200문제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퍼센테이지대로 출제 비중에 맞는 퍼센테이지대로 고르게 문제를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술사 공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한 분야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나오지도 않고, 한 문제만 내가 잘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문처럼 뭐 하나의 어떤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학위를 받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내가 고르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 너무 집중하시게 되면, 그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뭐 100가지 과제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과제 외에 나머지 99가지가 약해지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르게 하시고, 또 너무 깊이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깊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잘 선정하셔야 되고, 요거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15년 동안, 뭐 10년 동안, 뭐 몇 번 이상, 2번 이상, 3번 이상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를 가지고 가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오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10년 동안. 자,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버리는데 다시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다시 안 나오더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르호프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안 나오지만 우리가 전기를 설계할 때 분석할 때 키르호프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쓰이는 법칙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스스로도 분석을 해보시고요. 뭐 분석 자료는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대단히 평이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기술사 공부를 뭐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은 내가 뭔지는 알겠다. 그런데 공부가 좀 부족해서 잘은 쓰지 못하지만 뭔지 알겠다.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81%가 나왔습니다. 이 81%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중에서 70%만 나오면요. 답안지를 풍성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70%만 선택해서 푸니까. 자, 그 중에서도 잘 쓰는 거는 전체 문제의 한 50에서 60%만 잘 쓰게 되면 합격권 안에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문제들이 평이했고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교시별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길게 하게 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본 문제 해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경향 분석에 대해서는 짧게. 자, 1교시 13문제인데 12문제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보시면 뭐 매크로 쇼크, 마이크로 쇼크,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10년 동안 3번 출제가 된 거고요.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이 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그 심도 깊게 다루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퓨즈에 대한 것, 파워 퓨즈에 대한 건 11번 나왔으니까 기본이 되는 거고요. 기존 충격 절연 강도 이것도 5번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BEMS 요거는 2번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번 회차까지 하면은 이제 3번 나온 건데 출제가 된 거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신경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어떤 기술의 개념이고 또 기존의 건축물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러한 어떤 과제들은요 정리를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앞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오더라도 에너지 세이빙과 관련해서 답안지를 쓰실 때 적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되는 그런 어떤 회차는 적지만 활용 가치가 높다라는 거. 이런 문제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지 간에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PS와 관련된 거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트래킹과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광손실률, 회복 가능 요인과 회복 불가능한 요인. 이거는 구역 공간법에서 쓰이는 용어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삼배강법, 뭐 광속법, 뭐 구역 공간법 이런 설계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위 세대 부하의 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어렵진 않고요. 이 문제 자체는 처음 나온 문제지만 요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전전화 주택에서 지금은 뭐 홈 네트워크니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런 부하들이 뭐 이제 전기로 바뀌는 거죠. 뭐 이제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뭐 인덕션이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 내성 규정에 보시면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꼭 확인하셔서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의료 장소의 비상전원 공급 방안. 요거는 뭐 나올 걸 예측을 하고 있었죠. KSC, IC인데 요게 이제 KC 규정에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KC 규정과 관련된 강의를 보시면 제가 이거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강의하시는 분들이면 요 정도의 예측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이 됐던 거고 KC 규정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KC 규정은요 완전히 새로운 규정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를 융복합시킨 거죠. 기술 기준하고 IC 규정하고 복합시키면서 좀 이제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다듬은 거지 뭐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기보다 99%가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시설물 설계 감리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요거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감리라든지 설계 감리라든지 뭐 치사성 문제, 뭐 ESS 뭐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유심히 들여다보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건축 전기라고 하시면 그 유사 분야의 자격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송 배전, 전기 안전, 전기 응용. 이 문제들을요. 최근에 1년치 문제들을 쭉 뽑아보시면 건축 전기와 관련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그대로 해당 분야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서치해 보시면 아, 요번에 무슨 문제가 나오겠네라는 걸 이제 감지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요 문제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도 전기 응용인가 어디 전기 안전인가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200 플러스 알파 50 전략에 50에 그 알파 50이라는 항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200이라는 건 200개의 과제, 기본이 되는 과제. 얘는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 50개는 바꿔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알파 50에 해당되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쓰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은 기존에 2번이 출제가 됐고 이번에 3번째 나온 겁니다. 맥스웰 방정식의 4가지 기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외우시고요. 그걸 이제 수식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려워요. 물리적인 의미를 좀 알고 그 내용을 좀 써주시면 한 페이지를 충분히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맥스웰 방정식을 증명하고 막 유도하고 이런 내용까지는 기술사에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KC 규정 여기 또 나왔지 않습니까? 주요 개정사항 제가 그 영상 초반에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대한전기협회에서 파일로 제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이 KC 규정 그 해설 영상에 보시면 다 돼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문제가 나온 거니까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관심을 좀 가지셨다고 하면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은요, 뭐 UVR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모르는 분이 없는데 그 해설 답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준비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 자료를 딱 입수해가지고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쓰기 어려워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 그것까지 좀 생각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 이걸 놓쳤다고 해서 아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떡하지? 나 여기까지 대비를 해야지. 그런 걸 쫙 수집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꼭 맞출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문제입니다. 안 나옵니다. 또 나오면 안 쓰면 돼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걸 집중적으로 파서 그 내용을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문제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교시 자, SPD 엄청 많이 나왔죠?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가교 폴리에틸렌에 대한 어떤 그 케이블, XLPA에 대한 게 건축 전기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발송 배전에서는 해저 케이블, 229 해저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발송 배전에 그게 나오면 건축 전기 내년에 해저 케이블에 대한 229 해저 케이블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크로스 체크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알파 50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잘 고민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 50에서 아, 나는 50개를 외웠는데 여기서 한 10문제 정도 나와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0개에서 1개에서 2개만 나와주더라도 굉장히 유리하게 갑니다. 너무 욕심내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샤프트 EPS실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는데 TPS 면적 기준에 대한 거를 추가적으로 또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2006년, 12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어벽이 중복이 되면서 좀 애매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TPS실 설계까지 전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니까 최근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좀 느끼신 분들은 아, 요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나왔죠. 요것도 기출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간혹가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홈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에 깊이 있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기를 전공하셨지만 또 그쪽을 전문적으로 자기 업으로 삼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쓰시지만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내가 정보통신 기술사라면은 알겠지만은 건축전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정보통신 기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깊이 있게까지는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하면서 어떤 규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보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5문제나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택을 하신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앞에 3문제를 잘 쓰시고 요건 맨 뒤로 빼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내용 틀린 내용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예를 들어서 얘를 16점에서 뭐 17점 정도 3문제 받는다고 하면 25점 만점 중에 홈 네트워크는 뭐 12점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험 중에서 한 50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도합해서 평균 내면 60점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전략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거, 간단한 거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지만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IS 예방 진단 기술 자주 나오는 문제죠. GIS도 자주 나오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예방 진단 기술도 같이 자주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킵하는 문제. 요거는 뭐 리플 프리에 대한 부분은 출제가 됐었어요, 예전에. 리플 프리는 출제가 됐었는데 백리플에 대한 거는 요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15년 동안 제가 분석을 쭉 해봤는데 처음 나온 거고요. 어렵진 않은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답안 쓰더라도 왜 틀린 내용을 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쓸 게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손댈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번 참에 뭐 백리플이 뭐다라는 걸 좀 공부해 두셨다가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감각적으로 이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3교시로 들어가겠습니다. 3교시도 5문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자, 우리가 접지 설계할 때 보폭 전압하고 접촉 전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고 출제도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CT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ZCT에 대한 부분, 용어적인 부분이 지난 15년간 30번 출제가 됐으니까 관연도 출제 그 자료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의 사고에 따른 보호 방식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건축전기 발생 배전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량에 대한 경관 조명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2번 기출 문제고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경관 조명이라는 게 깊이 있게 기술적으로 접근할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관연도 문제를 좀 분석하셨다고 하면 이번 타이밍에 좀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이제 좀 느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계 조건 엄청 많이 나왔죠. 15년 동안에 32번 나왔으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더 나가서 뭐 설계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현상들, 그리고 뭐 정부의 어떤 시책들, 이런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거든요. 나머지 기타 등등의 전체 11가지니까 8가지가 더 추가가 되지만 그 3가지에서 전체 문제의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가시고요. 그거 외적으로 공부한다. 공부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닌데 10년에 한두 번 정도 예를 들어서 조력 발전이다. 이런 것들이 뭐 10년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거를 막 여러 가지 내용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조력 발전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방폭 장소, 클린룸 조명 이렇게 돼 있는데 방폭 장소는 자주 나와요. 그런데 클린룸 조명이라는 것이 뭐 별게 없습니다. 자료가 별게 없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쓸 것도 별로 없고 뭐 경험도 안 했다. 뭐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뭐 굳이 쓸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요.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1, 2년 안에는 안 나옵니다. 클린룸 조명이 나왔는데 또 이거를 또 내겠냐 이거죠. 특수 분야인데.
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면 되니까. 자, 4교시. 근거리 통신망. 제가 정보통신이 이번에 세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한두 문제씩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공부해야 될 그 내용이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으니까 한 5가지, 6가지 정도만 이제 준비해 두셨다가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면 좋은 거고요. 안 나오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차단 장치에 대한 시설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태양광 발전 제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설계에 적용되는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정부 시책, 그 다음에 전체 어떤 그 이슈화 되어 있는 사항들, 시사성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건축화 조명. 자, 요거는 지난 15년 동안 2번 나왔는데 자주 나오진 않지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설계하는 게 건축화 조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제가 이거 문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송 설비에는 크게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원 설비 용량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장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한 7, 8가지 유형의 문제들인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 지난번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 쪽에서 뭐 안전장치든 전원설비 용량을 구하는 문제든지 간에 돌아가면서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한 문제 나왔죠. 이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예요. 응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되는 문제다. 신재생에너지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태양광입니다. 두 번째가 풍력이에요. 세 번째가 연료전지인데 비중을 보면 태양광이 한 50% 정도, 풍력이 30%, 그 다음에 연료전지가 5에서 10% 정도, 나머지 기타 등등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시간 안배하시고 문제의 수량도 그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상 다조 포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뭐 기본이 되는 거고 건축전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강의 초반에도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이제 시험이 다 지나갔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도 다 나왔어요. 올해 합격자가 요번에 11분이 합격이 했는데 35명인가 6명 정도 나왔거든요. 적게 나온 인원은 아니고 작년에도 그만큼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전에는 뭐 1년에 한 15분, 많아야 20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그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 내년에도요, 이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아마 내후년에도 지금처럼 한 번 정도는 어렵게 나오지만 2번 정도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대량으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험 범위를 잘 선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험까지 이제 한 4개월 좀 넘게 남았을 거예요. 중간에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많이 해 두셔야지 내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계속해서 잘 보실 수가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2개월 단위로 계속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요. 뭐 시험 끝나고 좀 쉬었다가 합격자 발표 나는 거 보고 점수 확인하고 나서 막 실망해가지고 또 한 달 동안 공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수할 시간 되고 또 공부할 시간 한 달밖에 안 남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부하시고 공부를 하시되 막 하시면 안 돼요. 범위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처음에 내가 능력이 뭐 한 50개밖에 못한다고 50개로 시작해서 6개월 단위로 50개씩 늘려가면 한 2년 공부하시면 한 250개 분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술사라는 시험이 원래 어렵습니다. 합격률이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합격하신 분들이 경력이 굉장히 빵빵하시고 자격증도 다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2%의 합격률을 뚫고서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범위도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나올 건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정하셔야 돼요. 내가 욕심만 부려서 잔뜩 뭐 200개, 300개, 1000개를 가져간다. 1000개를 가져가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내가 잘 외워서 잘 응용해서 답안지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5개만 가져가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 기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